서기 400년 광개토대왕은 5만 군사로 낙동강까지 적을 몰아붙이다가 갑자기 모든 병력을 걷어들였습니다. 이긴 쪽이 왜 물러난 걸까요? 고구려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인구는 백제의 4배, 영토는 몇 배 이상으로 넓었고 상비군 규모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이 아닙니다. 광개토대왕이 이기고도 물러선 날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 패턴을 추적합니다. 왜 최강의 나라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멈췄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구조가 숨어 있었는지. 서기 400년 봄, 낙동강 일대는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전장이었습니다. 백제와 가야, 바다 건너 외까지 합세한 연합군이 신라의 수도 서라벌을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성문은 언제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신라왕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북쪽으로 급히 사신을 보냅니다. 고구려에 제발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그 요청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광개토대왕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망설임 없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남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단일 군주가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던 병력의 최대치였습니다. 이 대군이 남하하자 서라벌을 포위하던 연합군은 포위를 풀고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군은 물러서는 적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신라 땅을 가로질러 낙동강 하류까지 적을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였습니다. 백제와 가야, 외의 연합군은 사실상 괴멸 직전까지 밀렸습니다. 남쪽 전선은 완벽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백제의 뒷덜미까지 잡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북쪽에서 파발이 숨이 턱에 차서 달려왔습니다. 왕께 올리는 급보였습니다. 북쪽 중국 왕조였던 후연이 3만 군사로 고구려 국경을 넘어섰다는 소식. 신성과 남소성, 고구려 북방 방어선의 두 거점이 이미 함락됐다는 소식. 그리고 성 안팎에서 무려 5,000호, 가구 단위로 5,000집의 백성들이 통째로 쓸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5,000호면 요즘으로 치면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납치된 규모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선택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전군, 회군. 낙동강까지 내려온 5만 군사를 이긴 상태에서 말머리를 돌려 북쪽으로 되돌린 겁니다. 낙동강 유역 백성들의 눈에는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을 겁니다. 며칠 전까지 자기들을 짓밟던 연합군을 말끔히 쓸어낸 고구려 대군이 승리의 깃발을 거의 꽂기 직전에 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북쪽으로 사라지는 모습. 서라벌에서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한편으론 고개를 갸웃했을 겁니다. 이긴 군대가 왜 저렇게 서둘러 떠나는 걸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북쪽 국경 너머까지 타고 올라간 말 위의 왕뿐이었습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났다는 전화를 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지금 이기고 있어도, 이 싸움을 끝내고 있어도 집이 타고 있으면 돌아가야 합니다. 고구려에게 북쪽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이야기는 한편의 불운한 에피소드처럼 들립니다. 하필 그날 후연이 쳐들어왔고, 하필 그래서 남쪽을 비우지 못했다. 운이 나빴다. 타이밍이 엇갈렸다. 그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이야기.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회군이 단 한 번이라면 불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패턴이었다는 겁니다. 광개토대왕이 남쪽에서 이기고도 돌아선 날은 이 400년이 처음이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400년으로부터 75년 뒤 서기 475년 가을, 이번엔 한강 남쪽 백제의 수도 한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군대가 내려오기 몇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은 칼을 꺼내기 전에 먼저 승려 한 사람을 백제로 보냈습니다. 도림이라는 승려였습니다. 겉으론 고구려에서 쫓겨난 망명자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장수왕이 직접 보낸 척자였습니다. 도림은 바둑에 능했고 백제의 계로왕은 바둑을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도림은 왕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 나라면 성벽을 더 높이고 궁궐을 더 크게 짓고 왕릉도 장엄하게 꾸며야 한다고. 계로왕은 그 말을 보지곳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성들은 돌을 나르고 흙을 쌓고 나무를 베어야 했습니다. 몇 년 사이 백제의 창고는 바닥났고 백성들의 원망은 쌓여갔습니다. 도림은 그 모습을 전부 지켜보고 어느 날 조용히 사라져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고 장수왕에게 보고하러 간 겁니다. 475년 가을, 장수왕이 직접 3만 군사를 이끌고 한강을 건넜습니다. 고구려군은 한성을 네 방면에서 동시에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번졌고 지친 백제 백성들은 막아낼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북쪽 성은 단 7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남쪽 성도 함락됐습니다. 계로왕은 수십 명의 기병과 함께 성을 빠져나가 탈출을 시도했지만 아차산 자락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를 붙잡은 두 장수는 원래 백제 사람이었다가 고구려로 넘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계로왕은 그 자리에서 최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성 백성들의 기록은 담담하게 남아 있습니다. 남녀 8,000명이 줄에 묶여 북쪽으로 끌려갔다고. 요즘으로 치면 중형 아파트 단지 하나가 통째로 낯선 땅으로 이송된 겁니다. 이 순간 백제라는 나라는 사실상 무릎이 꺾였습니다. 왕이 세상을 떠났고 수도가 무너졌고 백성 수천 명이 사라졌습니다. 고구려가 조금만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백제는 완전히 지도에서 지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수왕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한성을 접수한 뒤 도망친 백제 태자 문주를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문주는 남쪽 웅진, 지금의 공주 땅으로 물러가 그곳에서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백제는 겨우 숨을 붙였습니다. 사상 최대의 승리 직후에 고구려는 또 군대를 거둬들인 겁니다. 그리고 6년 뒤 481년, 이번엔 고구려가 말머리를 동쪽으로 돌렸습니다. 신라 땅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은 신라 북부의 호명성을 비롯해 7개의 성을 연달아 무너뜨리고 동해 바닷가, 지금의 포항 근처까지 밀고 내려갔습니다. 서라벌이 눈앞에 보이는 거리였습니다. 400년의 광개토대왕이 구해준 그 도시, 이번엔 고구려가 삼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쪽과 남쪽에서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백제 군사들이었고 또 가야 군사들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신라를 구하러 함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때 서로를 적으로 삼던 나라들이 고구려 앞에서 한편이 된 겁니다. 고구려군은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났습니다. 서라벌 코앞까지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한강 유역의 백성들에게 고구려군은 밀물 같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밀려왔다가 이긴 뒤에 또 어느 날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도망을 갈 이유도 남아서 버틸 이유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깃발이 바뀔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할 나라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 자식을 잃은 부모, 남편을 잃은 아내, 논밭에 버리고 떠난 가족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3번입니다. 400년 낙동강, 475년 한성, 481년 포항, 모두 고구려가 이기고 있던 전장이었습니다. 3번 모두 결정적 한 발을 남겨놓고 고구려는 멈췄습니다. 첫 번째는 불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연이라고 우겨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똑같은 모양으로 반복되면 이건 더 이상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7세기의 수나라 100만 대군을 막아낸 나라가 바로 이 고구려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기고 있는 전장에서 3번 연속파를 뺐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하나뿐입니다. 고구려라는 나라 전체가 계속 멈출 수밖에 없었던 어떤 구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3번 모두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멈췄습니다. 무엇이 이 나라를 계속 멈추게 한 걸까요? 이제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추적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북쪽에 뭐가 있었길래 고구려는 남쪽에서 이기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군대를 돌려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광개토대왕보다 훨씬 이전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구려 사람들의 뼛속에 새겨진 아주 오래된 공포의 기억으로요. 서기 244년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도 환도성이 함락됐고 동천왕은 도망쳤고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 병사 1만 8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도가 뚫렸다는 건 그냥 성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성 안에 살던 백성들은 도망갈 곳도 없이 밀려드는 적군을 그대로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채 아물기도 전에 342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북쪽에서 전연의 모용황이 쳐들어와 또다시 환도성을 함락시킨 겁니다. 이번엔 상상조차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연군은 선대왕인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갔습니다. 거기에 왕의 어머니와 왕비, 그리고 백성 5만여 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5만 명이요? 한 나라의 수도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줄에 묶여 북쪽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농사 짓던 손, 아이를 안던 손이 그대로 포박됐습니다.
이 두 번의 수도 함락은 고구려라는 나라의 일종의 트라우마로 박혔습니다. 북쪽을 비우면 어떻게 되는지 이 나라는 두 번이나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남쪽에서 이기고 있어도 북쪽에서 연기 한 줄기만 피어올라도 즉시 회군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진 겁니다. 5세기 북쪽의 풍경이 더 끔찍하게 바뀝니다. 광개토대왕이 407년에 후연을 격파하고 무너뜨리자 그 자리에 더 무서운 왕조가 등장합니다. 선비족 탁박발부가 세운 북이입니다. 유연을 꺾고 북연을 꺾고 중국 남조까지 제압하며 화북 전체를 통일한 나라. 고구려로서는 후연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이웃을 북쪽에 두게 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조공과 책봉을 주고받는 우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두 나라는 끊임없이 서로의 칼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긴장이 한 번 터질 뻔한 사건이 436년에 벌어집니다. 북연의 왕 푸몽이 북위에 쫓겨 고구려로 망명해 온 겁니다. 북위는 즉시 장수왕에게 푸몽을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넘기지 않으면 군대를 움직이겠다는 뜻이었죠. 장수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푸몽을 보호하는 척하다가 결국 자신의 손으로 푸몽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며 사건을 봉합합니다. 망명자의 목숨 하나로 북위와의 전면전을 겨우 막은 겁니다. 이 한 번의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북쪽의 이웃은 단 한순간도 고구려가 편히 남쪽을 바라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원칙은 이렇게 굳어집니다. 남쪽 전선이 아무리 유리해도 북쪽이 흔들리면 반드시 돌아간다. 400년 낙동강에서 광개토대왕이 발길을 돌린 건 개인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200년 전부터 쌓인 국가적 원칙이 그 순간에 작동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야겠습니다. 이건 고구려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고구려는 7세기에 수나라 113만 대군도 막아냈습니다. 다만 남쪽을 완전히 제압하기 전에 북쪽을 비울 수 없는 구조적 함정이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밀려오는 압력을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에 올인할 수 없었던 나라. 그게 고구려가 처한 진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북쪽 압박만 없었다면 고구려는 남쪽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남쪽에는 고구려의 발목을 자르기 위해 만들어진 훨씬 더 소름 돋는 덫이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그 덫은 언제부터 놓여 있었을까요? 433년 한반도 남쪽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라의 눌지 마립간과 백제의 비유왕이 손을 잡았습니다. 두 나라가 한편이 된 겁니다. 이걸 역사책은 나제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백제와 신라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수백 년 동안 서로 으르렁거리던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랬던 두 나라가 왜 갑자기 같은 편이 됐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고구려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동맹의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고구려가 백제를 치면 신라가 구원군을 보내고 고구려가 신라를 치면 백제가 구원군을 보낸다. 고구려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하나를 꺾으려고 칼을 드는 순간 다른 하나가 옆구리를 찌르러 달려옵니다. 2대1 싸움입니다. 고구려가 아무리 강해도 뒤를 보면서 앞을 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동맹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자 신라가 곧바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백제 혼자서는 못 막을 싸움을 두 나라가 함께 막아낸 겁니다. 그리고 475년 바로 그 한성 함락의 날에도 이 동맹은 살아있었습니다. 백제의 문주가 신라로 달려가서 울며 구원을 요청했고 신라는 곧바로 1만 명을 내보냈습니다. 장수왕이 3만 군사로 백제를 조이는 동안 신라군 1만 명이 북쪽으로 행군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착 전에 이미 한성은 무너졌고 계로왕은 붙잡혀 최후의 판결을 받았지만 만약 신라군이 조금만 일찍 도착했다면 아니면 한성이 조금만 더 버텼다면 장수왕은 남쪽에서도 협공을 당할 뻔했습니다. 481년에는 방향이 반대로 흘렀습니다. 고구려가 이번엔 신라를 노리고 쳐들어갔습니다. 호명성을 비롯해 7개의 성을 함락하고 포항 쪽까지 밀고 내려갔습니다. 이대로라면 신라의 경주까지도 위태로울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백제와 가야의 연합구원군이 나타났습니다. 고구려는 큰 피해를 입고 번번이 막히며 물러났습니다. 살수전투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고구려군에 포위당한 신라군이 전멸 직전이었는데 백제 동성왕이 3천 군사를 보내 신라를 구해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고구려가 남쪽으로 칼을 뽑을 때마다 어김없이 반대편에서 구원군이 달려와 고구려의 등 뒤를 노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짜인 구조였습니다. 고구려 지휘부가 느낀 변화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나제 동맹 이전에는 백제 따로 신라 따로 상대하면 됐습니다. 하나 꺾고 다음을 꺾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를 치는 순간 둘을 동시에 상대해야 합니다. 병력은 분산되고 보급선은 길어지고 전선은 2배가 됩니다. 이 시기 한강 유역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변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느 나라 깃발이 성벽에 꽂혀 있을지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밭은 똑똑 같고 물길도 똑같은데 세금을 거두러 오는 관리의 말투가 어느 날은 평양 말씨였고 어느 날은 웅진 말씨였습니다. 475년에는 한성이 고구려의 것이 됐습니다. 백성들은 고구려 군사가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훗날 551년에는 다시 신라의 것이 됩니다. 한 사람의 생애 안에 나라가 2~3번 바뀌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왕궁에서 정해졌지만 그 결과를 하루하루 몸으로 받아낸 건 한강 유역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고구려는 북쪽에선 중국 왕조의 그림자에 발목이 잡혀 있었고 남쪽에선 두 나라가 한편이 되어 2대1의 덫을 깔아놓고 있었습니다. 이긴 전투가 많았는데도 통일이 안 된 이유가 조금씩 또렷해지는 순간입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위아래로 동시에 조여드는 구조적 함정이었습니다. 북쪽의 거대한 그림자와 남쪽의 2대1 덫. 이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도 고구려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가장 튼튼해야 할 성벽이 안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쪽과 남쪽의 압력을 버텨내던 고구려의 심장부, 그 내부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427년으로 돌아갑니다. 장수왕은 수도를 국매성에서 평양으로 옮깁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 한강을 차지하기 위한 발판, 그리고 오래된 귀족 세력의 힘을 덜어내기 위한 정치적 결단. 기록에 따르면 이 천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이 평양을 기반으로 475년 한성을 무너뜨리고 100년 넘게 한강 유역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수도 이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평양으로 따라 내려간 새 귀족들, 그리고 국매성에 뿌리를 둔 오래된 귀족들, 두 세력이 조정 안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처음 수십 년은 왕의 권위로 눌러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세대였습니다. 531년, 일본 서기에 단 한 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 왕 안이 참혹한 화를 입었다. 왕이 귀족의 손에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긴 나라가 100년 동안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던 그 나라가 자기 왕 한 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544년 골맞던 것이 터집니다. 왕비 계열 두 파벌의 정면 충돌, 사병을 동원한 내전, 수도 평양 한복판에서 고구려 사람이 고구려 사람에게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남쪽의 두 나라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551년 나제 연합군이 한강 유역 전체를 쓸어갑니다. 100년 전 장수왕이 7일 만에 함락시켰던 그 땅, 8,000명이 끌려가며 지켜낸 그 땅, 한강 유역의 백성들은 다시 짐을 쌌습니다. 475년에 고구려 깃발이 꽂힌 걸 봤던 사람들의 손주 세대가 이번엔 그 깃발이 내려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지는지 백성들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깃발이 바뀔 때마다 세금을 내는 주인이 바뀌고 징집에 끌려가는 방향이 바뀌고 남겨진 집이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전성기는 사실 이 세 겹의 벽 안에서 겨우 숨을 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 중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가장 안쪽에 있던 벽이었습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이기고도 왜 돌아섰을까? 답은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라는 나라 자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세 겹의 함정 안에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겹은 북쪽이었습니다. 중국 왕조는 단 한 번도 고구려가 남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등 뒤의 칼이 늘 번뜩이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겹은 남쪽이었습니다. 원래 따로 싸우던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은 그 순간부터 고구려는 하나를 치면 둘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2대1의 싸움 속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겹, 가장 아프게 무너진 곳은 바깥이 아니라 안이었습니다. 두 겹의 압박을 버텨야 했던 고구려 내부가 먼저 스스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낙동강 하류의 먼지바람. 이긴 오만 군사가 승리의 깃발을 꽂기 직전 말머리를 돌려 북쪽 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 만약 그 순간 광개토대왕이 돌아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